고춘자, 네가 인간이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잔치상이 뒤집혔어요. 전복찜 그릇이 날아갔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주걱을 들고 상을 내리친 거예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이 사람들도 오늘 다 알아야 해. 무슨 소리예요? 제발 그 손에 든 거 내려놔요. 이 집에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다 밝히겠어. 시어머니 고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구석에 서 있던 며느리 장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야, 너무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가을이었어요. 김윤기의 칠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시아버지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척들이 아침부터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거실은 꽃다발로 가득했고 긴 상 위에는 전복찜과 갈비찜, 잡채, 생선전, 각색 나물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죠.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질 만한 잔치상이었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은 오후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동석과 은혜였어요. 동석이 먼저 들어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은혜가 천천히 문턱을 넘어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한쪽 다리를 살짝 끌듯이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어딘가 평소보다 훨씬 힘겨워 보였어요. 동석이 팔을 내밀었지만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동석은 그 말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유산이었어요. 동석은 아직도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 손만 꼭 쥐고 있던 그 순간이요. 은혜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잔치에 가야 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막아야 했어요. 동석도 알았어요. 하지만 은혜의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고춘자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타나? 지금이 몇 시인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동석의 눈치를 슬쩍 살피며 은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주방 안쪽 구석이었어요. 아침부터 어딜 빠져나가서 이제 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기나 해? 시아버지 칠순잔치야. 내가 다 혼자 했잖아. 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서 나가서 차나 돌려. 춘자는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어요. 거실로 나가자마자 다시 환한 웃음이 얼굴에 걸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은혜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동석이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 당신 몸이 지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늘 병원에서 뭘 들었는지 벌써 잊었어? 은혜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은 아버님 칠순잔치 날이에요. 동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잔치 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었어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시아버지 윤기는 상석에 앉아 건배 제의를 받으며 껄껄 웃었어요. 그런데 윤기의 시선이 자꾸 한쪽으로 향했어요. 구석이었어요.
은혜가 벽 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잔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누군가 부르면 움직이고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그냥 서 있는 것이었죠. 마치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심부름꾼처럼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가가 미세하게 찡그려졌어요. 윤기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웃음기가 거쳤어요.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윤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척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윤기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서랍장 위 달력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조그만 검은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윤기는 그것을 떼어내고 서랍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영상이 흘렀어요. 은혜가 쟁반을 놓치던 순간, 은혜가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무릎 꿇고 닦던 순간, 춘자가 발을 들어 올리던 순간, 윤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았어요. 노트북을 덮었어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주방을 지나다 커다란 주걱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저절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윤기의 눈빛은 아까와 달랐어요. 웃음도 온화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굳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자, 앉아요. 당숙이 건배 제의하신대요. 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윤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어요. 쾅! 주걱이 잔치상을 내리쳤어요. 갈비찜 그릇이 튕겨나갔고 잡채 접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어디선가 비명이 터졌어요. 어린 친척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보, 여보, 왜 이래요, 갑자기. 춘자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윤기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네가 인간이냐, 고춘자.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어요. 동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은혜는 눈을 크게 뜬 채 벽 쪽에 서 있었어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제발 그 손에 든 거 내려놔요. 내려놓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윤기가 뒤돌아 안방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잠시 후 그 조그만 검은 카메라 장치를 손에 들고 나왔어요. 방 한쪽 구석, 달력 뒤에 붙어 있던 것이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물건이었죠. 윤기가 그것을 거실 한가운데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가족들이 굳어버렸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동서 빛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춘자만이 저게 뭐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밝히겠어. 이 집에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기의 눈이 은혜에게 향했어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7년 전 은혜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장은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기 전 그 이야기를 하려면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은혜가 5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골목에서 놀다가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처음엔 그냥 여름 감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열이 사흘을 가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가 허겁지겁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한 말은 짧고도 무거웠어요. 소아마비였어요. 치료 시기를 조금만 더 일찍 잡았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병원비를 마련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병은 이미 아이의 왼쪽 다리에 흔적을 남기고 말았어요. 은혜의 어머니 정숙은 그날 이후 딸 앞에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잠든 밤이면 부엌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게 평생의 한이 되었죠. 그런데 은혜는 달랐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이 뒤에서 수군거려도 못 들은 척했어요. 체육 시간에 혼자 구경해야 할 때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남들보다 2배 걸려도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택한 것도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처럼 힘든 처지의 사람들 곁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졸업 후 은혜가 일하게 된 곳은 시내 외곽에 자리한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이름은 햇살의 집이었죠. 낡은 담장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은혜는 그곳이 좋았어요. 아이들은 은혜의 다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다가도 금방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의대 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5-6명이 우르르 들어와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고 함께 공을 차고 사탕을 나눠주었어요. 그중 한 명이 김동석이었어요. 동석은 처음엔 다른 학생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마당 한가운데였어요. 은혜가 아이 서넛을 앞에 세워놓고 율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으며 팔을 크게 흔들고 아이들이 따라하면 크게 웃어주었어요. 볕이 좋은 날이었고 은혜의 얼굴에 햇살이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동석은 한참을 바라봤어요. 봉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낼 때였어요. 동석이 은혜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기,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네, 사회복지사예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그렇게 밝으세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동석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례가 됐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은혜가 웃었어요. 당황하지도 무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밝게 웃었어요. 제가 웃어야 아이들도 웃잖아요. 동석은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뭔가 가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동석이 다시 고아원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은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늘도 봉사해요? 아, 네. 저 개인적으로도 와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은혜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데 속으로는 살짝 웃음이 났어요. 왔다 간 학생들 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온 사람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주도 그 다음 주도 동석은 나타났어요. 아이들과 노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 은혜를 향했어요. 은혜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발걸음이 싫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봉사가 끝나고 동석이 은혜에게 말을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 가시죠? 같이 걸어가도 돼요? 멀어요. 괜찮아요.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어요. 동석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은혜가 짧게 대답하고 그러다 또 잠깐 조용해지고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내리막길로 접어들 때였어요. 은혜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어요. 순간 중심을 잃고 기울었는데 동석의 손이 먼저였어요. 은혜의 팔을 꽉 잡았어요. 둘이 동시에 굳었어요. 동석이 먼저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네. 은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동석도 괜히 앞을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달라졌어요.
봉사 이후 함께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걷다가 밥을 먹게 되었고, 밥을 먹다가 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동석은 은혜 앞에서 의대생 특유의 자신감 같은 게 사라졌어요. 그냥 솔직해졌어요. 은혜는 그런 동석이 편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녁이었어요. 동석이 은혜에게 말했어요. 나 은혜 씨 좋아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은혜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 눈이 쌓이는 걸 바라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혜는 그 눈을 보고 처음으로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때 동석은 은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랑 결혼해요. 은혜가 작게 웃었어요. 집에서 허락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설득할게요. 그때 동석의 눈빛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아직 집안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던 거예요. 동석이 처음 은혜 이야기를 꺼낸 건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어머니 고춘자가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리던 참이었고 아버지 윤기는 뉴스를 보다 채널을 돌리던 중이었어요. 동석은 밥을 한 숟갈 뜨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춘자가 찌개 뚜껑을 닫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윤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어떤 사람이야? 사회복지사예요. 고아원에서 봉사하다 만났어요. 사람이 참 따뜻하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집안은? 동석이 잠깐 멈췄어요. 넉넉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춘자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윤기는 아무 말 없이 동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석이 은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은혜는 현관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섰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장은혜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윤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춘자는 은혜의 발끝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거실에 앉아요. 따뜻한 말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자리였어요. 차가 나왔어요.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춘자가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은 뭘 하세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형제는요? 없어요. 춘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리는 많이 불편해요? 은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춘자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어요. 은혜가 돌아가고 나서였어요. 춘자가 동석 앞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름발이를 데려왔다고? 장남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해? 동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네가 의사야, 의사. 멀쩡한 집안 멀쩡한 여자 찾으면 줄 서는데 왜 하필이면. 어머니. 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춘자가 눈을 치켜떴어요. 그런 아들은 처음이었어요. 윤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춘자는 아침 저녁으로 동석을 붙잡고 설득했어요. 시누이들도 나섰어요. 오빠,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의사 부인이 절름발이가 뭐야. 동석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밥상 앞에 앉지 않았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춘자가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결혼 허락해 주시면 먹을게요. 춘자가 발을 굴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말해. 나는 모르겠어. 윤기는 그날 저녁 혼자 동석 방에 들어갔어요. 한참 아들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 아가씨 다시 한번 데려와봐. 동석이 눈을 떴어요. 며칠 뒤 은혜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윤기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춘자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기가 천천히 물었어요.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오고 싶었어요? 은혜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동석 씨가 좋아서요. 그리고 저도 제대로 된 가족이 생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 생활 시작하면 집을 많이 비워요. 그 시간을 혼자 버텨야 할 때도 있어요. 알아요. 몸이 불편한데 집안일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윤기가 은혜를 한참 바라봤어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윤기는 마음에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윤기가 춘자를 불렀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춘자가 나왔어요. 결혼 허락하는 거야. 더 이상 반대 말아요. 춘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입장은요? 당신 생각은 알아 하지만 내 결정이야. 춘자가 그 자리에서 방으로 도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부터 춘자는 드러누웠어요.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댔어요. 동석이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결혼식 날짜 잡아야 해요. 대답이 없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두 사람이 알아서 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은혜의 어머니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어요. 잘 살아야 한다. 알지? 응, 엄마. 식장 한쪽에 춘자가 앉아 있었어요. 억지로 나온 얼굴이었어요. 웃지 않았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그 옆에 윤기가 서 있었어요. 윤기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다는 듯이요. 은혜는 그 눈빛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이 집에서 처음으로 받은 따뜻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기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날 저녁 춘자가 동석에게 말했어요. 합가해야지. 살림을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동석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은혜가 먼저 조용히 말했어요. 같이 살겠습니다. 춘자는 대답 없이 돌아섰어요. 그날 밤 은혜는 새방 창문을 통해 어두운 마당을 바라봤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했어요. 하지만 애써 생각을 털었어요. 잘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은혜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첫 딸은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시어머니 고춘자는 겉으로는 조용했어요. 은혜가 뭘 하든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봤어요. 은혜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지만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남편은 레지던트를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당직이 겹쳐 이틀씩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시아버지 윤기는 오래지 않아 다시 배에 올랐어요. 외항선 선장이었으니까요. 한번 출항하면 두세 달은 집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춘자와 은혜 둘만 남는 날이 늘어났어요. 처음 변화가 시작된 건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은혜가 아직 자고 있는데 방문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은혜야, 일어나. 춘자의 목소리였어요. 은혜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오늘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해. 어서 씻고 나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제삿날은 맞았어요. 그런데 제사는 저녁이었어요. 은혜는 아무 말 않고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나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제사상을 차렸어요. 춘자는 옆에서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전이 너무 두껍잖아. 다시 해. 나물이 짜. 이게 뭐야? 생선 머리가 이쪽으로 가야지. 그것도 몰라? 은혜는 말없이 다시 했어요. 다리가 아파왔지만 앉지 못했어요. 잠깐 싱크대에 기대는 것도 춘자 눈에 띄면 큰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춘자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주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와, 피곤하지? 은혜가 오늘 제사 음식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몰라. 아주 야무지게 잘하더라고. 남편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은혜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춘자의 방식이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은혜를 칭찬했어요. 다정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나면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며칠 뒤에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춘자 친구 3명이었어요. 점심을 먹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 전날 밤까지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당일 오전에 춘자가 불렀어요. 오늘 손님 오셔. 점심 준비해. 몇 분이세요? 4명. 잡채, 전, 된장찌개, 밥. 어서. 은혜 혼자 2시간 만에 상을 차렸어요. 손님들은 맛있게 먹고 갔어요. 춘자는 손님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아요. 손님들이 은혜를 보며 칭찬했어요. 은혜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자 춘자가 말했어요. 된장찌개가 싱거웠어. 손님 오시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맞춰? 은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님. 그런 날이 반복됐어요. 어떤 날은 멀쩡히 정리된 찬장을 보더니 여기 정리가 왜 이래 하고 전부 꺼내 다시 넣으라고 했어요. 은혜가 다 꺼내서 다시 정리하면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또 어떤 날은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를 보더니 헹굼이 덜 됐어 하고 다시 돌리라고 했어요. 냄새도 없고 깨끗한 빨래였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시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은혜가 오랫동안 서서 일한 탓에 왼쪽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부엌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춘자가 들어왔어요. 뭐해, 거기 앉아서. 다리가 좀 아파서 잠깐. 다리 아프면 처음부터 시집을 왜 왔어? 어서 일어나. 은혜는 말없이 일어났어요. 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참아야 했어요. 그날 밤 은혜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닫혔어요. 레지던트 첫 해라 살이 빠져가고 있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남편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어땠어? 어머니랑 괜찮았어? 은혜가 웃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그래도 속은 나쁜 분 아니야. 알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한 듯 눕더니 금방 잠이 들었어요. 은혜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었어요.
남편이 걱정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춘자는 남편 앞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말해봤자 은혜만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왔어요. 은혜는 조금씩 말수가 줄었어요. 웃는 일도 줄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도 매일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주방으로 나갔어요. 춘자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집에서 은혜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됐어요. 봄볕이 좋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다리가 퉁퉁 부은 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해가 지날 무렵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남편의 남동생 동훈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는 왕빛나라는 여자였는데 강남 쪽에서 부동산을 여러 가진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혼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이삿짐 트럭이 2대였고 혼수 목록에는 가구,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외제차 1대도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 고춘자의 눈빛이 달라진 건 빛나를 처음 본 날부터였어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쁘니? 피부 좀 봐. 춘자가 빛나의 손을 2손으로 잡았어요. 빛나는 방긋 웃으며 준비해온 홍삼 세트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긴 우리가 잘해야지. 어서 들어와요. 은혜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빛나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춘자가 빛나에게 건넨 말과 눈빛은 은혜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은혜는 그걸 모른 척 했어요. 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동훈 부부는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가족 모임은 자주 있었어요. 명절이면 을의 시댁으로 모였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시할아버지 제삿날에도 다 같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2 며느리의 차이는 갈수록 선명해졌어요. 어느 추석이었어요. 은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명절 준비는 언제나 은혜 몫이었어요. 빛나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예쁘게 차려입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명절 선물이에요. 한우 세트예요. 아이고, 이걸 또 안 사와도 되는데. 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받았어요. 빛나가 주방 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형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빛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춘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혜는 기름 냄새를 맡으며 혼자 전을 부쳤어요. 점심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시누이 하나가 전을 집어들더니 한마디 했어요. 이거 좀 탔네. 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냥 하는 말이야. 시누이가 웃으며 빛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옳게, 그 가방 새로 샀어? 나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네, 동훈 씨가 사줬어요. 좋겠다, 진짜. 은혜는 그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은혜 쪽으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은혜가 했어요. 빛나는 귤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춘자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시누이들 입이 조금씩 거칠어졌어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은혜가 국을 나르다 잠깐 발을 헛디딜 때였어요. 국이 약간 넘쳤어요. 시누이 하나가 말했어요. 아이고, 조심 좀 해. 왜 이렇게 덜렁거려. 또 어떤 날은 춘자 친구들이 왔을 때였어요. 친구 중 하나가 은혜를 보더니 물었어요. 이 아가씨가 큰 며느리예요?
춘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죠. 다리가 좀 불편한가 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네, 원래 좀 그래요. 웃음 섞인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는 웃는 얼굴로 차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남편이 군의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강원도였어요. 남편이 짐을 싸던 날 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나 없는 동안 힘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지?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참지 말고. 괜찮아요. 남편은 은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진짜 괜찮아? 응, 걱정하지 마요. 남편이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춘자는 아들이 없는 걸 확인하자 더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아들 눈치를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대놓고 말했어요. 너는 몸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둔하냐? 이것도 제대로 못해? 빛나는 몸도 멀쩡한데 살림을 왜 너한테 다 시키냐 하면 걔는 몸 쓸 때가 따로 있어서 그래. 너는 없잖아. 은혜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빛나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나마 형님하며 말을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앞에서 춘자에게 슬쩍슬쩍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김치는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은혜가 담근 거야. 간이 맞는 날이 없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은혜는 다 들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은혜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다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은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누구도 같이 앉아요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은혜도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은혜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고아원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밥 먹다가 웃음이 터지던 아이들이요. 은혜가 절뚝거리며 율동을 가르치면 따라하겠다고 팔짝팔짝 뛰던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곁에 있을 때 은혜는 한 번도 자기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매일 생각났어요. 누군가 반드시 그걸 기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다 관뒀어요. 말해봤자 남편만 걱정할 테고 남편이 걱정하면 은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냥 혼자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집에서 은혜가 배운 방식이었어요. 남편이 강원도로 떠난 뒤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 은혜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얼굴이 야위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볼에 살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광대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밥을 제때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시어머니 고춘자와 둘이 있는 날은 밥상에 앉기가 눈치 보였고 혼자 챙겨 먹으려 해도 주방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할 일이 생겼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다 날이 밝으면 일어났어요. 웃는 일도 줄었어요. 예전엔 혼자 있을 때라도 괜히 콧노래가 나왔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은혜의 어머니 정숙은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딸이 괜찮아요. 엄마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괜찮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정숙은 어느 날 시장에서 한우 한 근을 샀어요. 사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딸 얼굴이 어른거려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혜가 문을 열었어요. 정숙은 딸 얼굴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거 가져왔어. 고기 좀 먹여야겠다 싶어서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은혜가 받으려는 순간 안에서 춘자가 나왔어요. 누가 왔어?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딸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춘자가 비닐봉지를 흘끔 봤어요. 뭐 가져왔어요? 한우 좀요. 우리 은혜 요즘 많이 힘들 것 같아서. 힘들긴 집에서 밥 먹여주는데 뭐가 힘들어요. 춘자가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런 건 개나 줘라. 그러고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비닐봉지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이 굳어버렸어요. 은혜도 굳어버렸어요. 춘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이 딸을 바라봤어요. 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입술을 꾹 깨물며 참고 있었어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시 뒤 정숙이 일어섰어요. 엄마 갈게. 밥 잘 챙겨 먹어. 응. 은혜가 대문 밖까지 배웅했어요. 정숙이 골목 모퉁이를 돌 때까지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등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은혜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으로 가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한우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보였어요. 잠깐 바라보다가 뚜껑을 닫았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을 한번 쉬고 돌아섰어요. 그날 정숙은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딸을 그 집에 보낸 게 후회스러웠어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용없는 말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 윤기가 귀국했어요. 배가 항구에 닿고 윤기가 집에 들어서던 날 은혜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기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 쪽을 들여다봤어요. 은혜야 나왔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윤기가 은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없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밥 먹기 전에 잠깐 앉아봐라. 은혜가 앞치마를 손으로 매만지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많이 야위었네. 별로 안 야윈 것 같은데요. 내가 나갈 때랑 달라. 밥은 잘 먹어? 네, 잘 먹어요. 윤기는 잠깐 은혜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아니에요. 아버님 쓰세요. 살림에 보태지 말고 네 거 사. 은혜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받아. 짧고 단호했어요. 은혜는 더 말하지 못하고 봉투를 받았어요. 윤기가 있는 동안 춘자는 달랐어요. 은혜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뜰하게 챙기는 척했어요. 아침상을 차리며 은혜 이거 좋아하지? 하고 묻기도 했어요. 윤기 앞에서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윤기는 그걸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만 밥 먹을 때 은혜 쪽에 반찬을 더 놓아주거나 외출했다 돌아올 때 과일을 하나 더 사오거나 했어요. 말없이 하는 배려였어요. 그런데 윤기가 다시 배에 오르는 날이 돌아왔어요. 가방을 싸들고 나가며 윤기가 은혜에게 말했어요. 몸 챙겨라. 네, 아버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문이 닫혔어요. 그날 오후부터 춘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다시 원래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오랫동안 눌러둔 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처럼요. 은혜는 그 즈음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주 이틀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은혜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시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 요청이 와서요. 주 이틀만 다녀와도 될까요? 춘자가 은혜를 바라봤어요. 집에서 할 일이나 해. 집안일은 다 하고 다녀올게요. 오후 시간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게 끝이었어요. 은혜는 복지관에 전화해서 사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혜는 남편이 사준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신혼 초에 받은 것이었는데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펜을 들고 오늘 하루를 적었어요. 길게 쓰지 않았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그래도 적고 나면 조금 달랐어요. 가슴 속에 꽉 막혔던 게 손끝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 시절 은혜의 유일한 숨통이었어요. 남편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날 은혜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도 야위어 있었고 은혜도 야위어 있었어요. 둘이 마주보다가 남편이 먼저 은혜를 안았어요. 은혜는 그 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눈을 감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아니요. 거짓말. 남편이 은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은혜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고춘자는 아들 앞에서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혜한테 함부로 말하는 일이 줄었어요. 밥상에 같이 앉는 시간도 생겼어요. 남편이 있으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은혜가 몸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어요. 혼자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결과를 봤어요. 2줄이었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그 순간엔 잘 몰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그 2줄 앞에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야 일어섰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은혜는 거실불을 끄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불 껐어? 무슨 일 있어? 은혜가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 박자 멈췄어요. 은혜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이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은혜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이내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로.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병원에 다녀왔어요. 6주였어요. 의사는 몸 상태를 보더니 영양 보충을 당부했어요. 너무 야위어 있다고 잘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은혜 손을 꽉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춘자가 잠깐 은혜를 봤어요. 그래. 짧은 한마디였어요. 기뻐하거나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덧붙였어요. 딸이면 어떡하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은혜가 먼저 말했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어머님. 춘자가 대꾸 없이 돌아섰어요. 그래도 은혜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길게 썼어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눈물이 번져서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정숙이 딸 임신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웃음이 가득했어요. 손에는 한약재가 든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단골 한의원에서 맞춰온 임산부 보약이었어요. 꽤 큰 돈을 들인 거였어요. 은혜가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엄마, 이건 또 뭐야? 임산부한테 좋은 거야. 꼭 챙겨 먹어. 정숙이 보자기를 은혜 손에 쥐어주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정숙이 돌아갔어요. 은혜는 보자기를 부엌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춘자가 부엌에 들어왔다가 선반 위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갖다 주신 보약이에요. 어디서 들었는데 임산부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 한의원에서 직접 맞춰온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하잖아. 춘자가 보자기를 들고 나가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괜히 이상한 거 먹고 탈나지 말고. 은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들고 왔는지 알았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집안에 칠순잔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윤기의 70번째 생일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친척들을 다 모아 성대하게 차리자는 분위기였어요. 춘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의 전부가 은혜한테 떨어졌어요. 음식 목록을 뽑는 것도, 재료를 주문하는 것도, 미리 만들어 냉동해 두는 것도 다 은혜였어요. 춘자는 옆에서 지시만 했어요. 전복은 2상자 더 시켜. 갈비는 미리 양념해서 재워둬. 잡채 재료도 미리 손질해놔. 날이 갈수록 준비 목록이 늘어났어요. 친척만 해도 30명이 넘었어요. 은혜는 매일 서서 일했어요. 임신 초기라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많았어요. 냄새에도 예민해져서 재료 손질을 하다가 화장실로 달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더 큰 소리가 날 테니까요. 남편은 그 즈음 당직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사고가 겹쳐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전화로 잘 있어? 물으면 은혜는 늘 잘 있어요라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혜가 냉동실에 넣어둘 전을 부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가스불 앞에 오래 서 있어서였어요. 잠깐 가스불을 끄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숨을 고르는데 춘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왜 불 껐어? 아직 한 판 더 붙여야 해. 잠깐 어지러워서요. 임신했다고 별걸 다 핑계로 삼네. 어서 해. 은혜가 다시 가스불을 켰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은혜는 배가 살살 아픈 걸 느끼면서도 일기장을 꺼냈어요. 짧게 썼어요. 오늘도 버텼다고, 그리고 아가야 미안하다고. 펜을 내려놓고 배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좋은 날이 올 거야. 혼자 하는 말이었어요.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그 말을 꼭 믿고 싶었어요. 잔치 전날이었어요. 집안은 온통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전 부치는 냄새, 갈비 양념 냄새, 육수 끓이는 냄새가 섞여 주방 밖까지 퍼졌어요. 은혜는 아침 7시부터 서 있었어요.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움직였어요. 시어머니 고춘자는 거실과 주방을 오가며 지시를 쏟아냈어요. 전복 손질 다 했어? 갈비 재운 거 한번 뒤집어줘.
잡채 당면은 불려놨어? 은혜는 하나씩 대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왼쪽 다리가 오전부터 저려오고 있었어요. 오래 서 있으면 늘 그랬어요. 하지만 앉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춘자가 나타났으니까요. 오후 들어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시야가 잠깐씩 흐려졌어요. 은혜는 그때마다 싱크대를 손으로 짚고 숨을 골랐어요. 임신 초기부터 있던 어지럼증이었는데 요즘 들어 더 자주 왔어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은혜가 큰 쟁반에 그릇들을 담아 식탁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전복찜 그릇, 나물 접시, 소스 종지까지 올려놓은 꽤 묵직한 쟁반이었어요. 발을 옮기는데 왼쪽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었어요. 무릎이 살짝 꺾이면서 몸이 기울었어요. 쟁반이 기울었어요.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전복찜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어요. 접시 하나가 깨졌어요.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춘자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왔어요. 바닥에 쏟아진 음식과 깨진 접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은혜를 봤어요. 은혜는 이미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 목소리를 은혜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도요. 내일이 잔치야. 내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제가 다시 만들게요. 재료 있으니까. 시끄러워. 춘자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춘자의 발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은혜의 옆구리였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접시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옆구리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옆에서 빛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도 거실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춘자가 말했어요. 일어나. 바닥 닦아. 은혜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어요. 옆구리가 쑤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 아팠어요. 그래도 일어섰어요. 행주를 집어 바닥을 닦았어요. 깨진 조각을 쓸어 담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춘자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은혜는 바닥을 다 닦고 나서야 잠깐 싱크대에 등을 기댔어요. 옆구리를 손으로 눌렀어요.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아랫배도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겠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춘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눈에 선했으니까요. 저녁 내내 남은 준비를 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가 아팠어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내일 잔치상이 차려지지 않으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주방 불을 껐어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했어요. 당직이라 바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전화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어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맞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랫배에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엔 그냥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세졌어요. 옆구리 통증과 달랐어요. 아랫배를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 괜찮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괜찮지 않았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욕실로 가다가 벽에 손을 짚었어요. 아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제야 손이 떨리면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2번 만에 받았어요. 여보, 나야. 왜, 무슨 일이야? 배가 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지금 바로 나가. 내가 병원 앞에서 기다릴게. 은혜가 옷을 챙겨 입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춘자 방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은혜는 아무도 깨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벽 2시였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은혜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디야, 어디가 아파? 배가요. 남편이 은혜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찰을 받는 내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태아 심박이 확인되지 않아요.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은혜는 천장을 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아랫배를 손으로 감쌌어요. 이미 거기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은혜 손을 2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먼저 울었어요. 은혜는 남편이 우는 걸 보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흘렀어요. 한번 흐르기 시작하니 멈추질 않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한참 만에 물었어요. 은혜야,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넘어졌어요. 남편이 은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어요. 오늘 잔치가 열릴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잔치상을 위해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도요.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손이 은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날이 밝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은혜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러다 또 눈을 감았다가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병실 의자에 앉아 밤새 은혜 곁을 지켰어요. 선잠을 자다 깨다 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말했어요. 처치는 잘 됐어요. 오늘 하루 더 쉬시고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무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은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잔치는 우리 안 가도 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은혜가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가야 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몸이. 아버님 칠순이에요. 아버님이 오늘 집에 오시는데 우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려다 참았어요. 은혜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은혜가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괜찮아요. 그리고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버님 얼굴은 뵈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혜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고집이라기보다는 오래 버텨온 사람의 조용한 결심 같은 것이었죠. 결국 남편은 은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대신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나한테 말해. 그거 약속해.
응.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어요. 잔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신발이 가득했고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어요. 은혜가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어요. 거실을 가득 메운 친척들이 두 사람 쪽을 돌아봤어요. 누군가 왔네 하고 말했어요. 은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 고춘자가 다가왔어요. 눈이 은혜의 얼굴을 훑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손님 다 오셨는데. 은혜가 대답하려는 순간 상석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시아버지 윤기였어요. 윤기는 친척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 쪽에 서 있는 은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윤기가 잠깐 굳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창백한 건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기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잔치 자리가 무르익어 갔어요. 친척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음식을 나르고 웃음소리가 오갔어요. 은혜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그 공간이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춘자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아까 현관에서 은혜에게 한 말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요. 윤기는 상석에 앉아 건배를 받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은혜 쪽으로 갔어요. 은혜가 자꾸 손으로 옆구리 쪽을 누르는 걸 봤어요. 윤기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옆에 앉은 친척이 어디 가세요? 물었지만 윤기는 대답 없이 걸었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방문 맞은편에 위치한 서랍장 앞에 섰어요. 달력을 걷어냈어요. 그러자 벽에 조그만 검은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저번에 귀국했을 때 은혜 얼굴이 이상하다 싶어 몰래 달아둔 것이었어요. 딱 2달치였어요. 윤기는 장치를 떼어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영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장면들이었어요. 은혜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춘자가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지는 모습, 윤기는 빠르게 넘겼어요. 그러다 한 장면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녁이었어요. 은혜가 큰 쟁반을 들고 걷다가 다리가 꺾이며 기울었어요. 그릇들이 쏟아졌어요. 은혜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춘자가 들어왔어요. 윤기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춘자의 발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윤기의 손이 멈췄어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면 속 은혜는 쓰러진 채 잠깐 있다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닦았어요. 윤기는 화면을 닫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건배 소리도 들렸어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도요. 윤기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주방 앞을 지나다가 싱크대 옆에 놓인 커다란 주걱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저절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다시 거실로 들어섰어요. 친척 한 명이 말했어요. 형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건배해야죠. 윤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춘자가 다가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여보,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다들 기다렸잖아요. 자, 앉아요. 윤기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어요. 쾅! 친척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갈비찜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잡채 접시가 식탁 아래로 굴러갔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춘자가 놀라며 말렸어요. 여보, 여보, 왜 이래요? 사람들 다 있는데. 윤기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인간이냐, 고춘자.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러나 거실 전체를 덮고도 남았어요. 은혜가 벽 쪽에 굳어 서 있었어요. 남편이 그 옆에서 아내 팔을 잡았어요. 춘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윤기가 말했어요. 나 다 봤어. 그 짧은 한마디에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빛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기가 다시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조그만 검은 CCTV 장치를 손에 들고 나왔어요. 달력 뒤에 붙어 있던 것이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물건이었죠. 그것을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 집에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다 밝히겠어. 윤기의 시선이 은혜에게 닿았어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렀어요. 거실 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잔치상 위에 쏟아진 국물이 흰 식탁보 위로 번져나갔어요. 아무도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실 안이 조용했어요. 잔치상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쏟아진 국물이 식탁보를 적시고 깨진 접시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넘치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시아버지 윤기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작은 CCTV 장치를 친척들이 바라봤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들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고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걸 달아놨어요? 우리 집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그 날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윤기가 아내를 봤어요. 내가 달았어. 은혜 얼굴이 이상하다 싶어서 2달 전에. 춘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2달이나 찍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내 집에서 나 몰래. 당신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윤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거실을 눌렀어요. 윤기가 노트북을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을 켰어요. 영상이 흘렀어요. 은혜가 쟁반을 들고 걷다 다리가 꺾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릇들이 쏟아지고 은혜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춘자가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화면이 거실 앞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춘자의 발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 거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친척 어른 한 명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춘자는 화면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변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할 말이 없어진 거였어요. 그냥 멈춰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 동석은 화면을 보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턱이 떨렸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은혜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소리도 없이요. 윤기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7년이야.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 7년 동안 벌어진 일이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빛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친척들은 저마다 눈치를 봤어요. 동석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윤기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 원망이 있는 건지 안타까움이 있는 건지 동석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동석이 은혜 쪽으로 돌아섰어요.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동석은 뭔가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러고는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한마디였어요. 은혜가 잠깐 거실을 둘러봤어요. 7년을 보낸 집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 불을 켰던 곳, 다리가 아파도 서서 전을 부쳤던 곳, 혼자 밥을 먹었던 곳, 밤에 일기장을 꺼내 하루를 썼던 곳. 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시누이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은혜야, 잠깐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빛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는 정말. 은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춘자가 그제야 무릎을 꿇었어요. 윤기 앞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윤기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혼할 거야. 춘자가 손을 내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춘자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없이 조용히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말하려다 그냥 신발을 신는 사람도 있었어요. 잔칫집이 순식간에 비어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윤기가 은혜와 동석을 불렀어요. 조용한 카페였어요. 셋이 마주 앉았어요. 윤기가 봉투 하나를 꺼내 은혜 앞에 놓았어요. 열어보거라. 은혜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였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강북의 건물 하나, 강남의 땅 문서였어요. 아버님,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줄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은혜야. 윤기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지켜준 사람이 너야. 내가 해줬어야 할 걸 못 해줬어. 이건 그 미안함이야. 사양하지 말아라. 은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남편이 옆에서 은혜 손을 잡았어요. 은혜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한참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동석과 은혜는 도시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마당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윤기도 그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가까이 살았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매일 와서 집안일을 맡았어요. 은혜는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누군가 대신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있어. 당신이 할 일 아니야. 은혜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래전 고아원 마당에서 짓던 그 웃음이랑 닮아 있었어요. 이듬해 봄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된 건 아침 일찍이었어요. 남편이 은혜를 안고 차에 탔어요. 병원으로 달리는 내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흘렸어요. 은혜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어요. 꼭 쥔 주먹이 너무 작아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이한테 하는 말인지, 오래전 잃었던 아이한테 하는 말인지, 은혜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봄볕이 병실 창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윤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한참 바라봤어요. 눈이 촉촉해졌어요. 은혜가 아이를 건넸어요. 윤기가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편안했어요. 오래전 그 집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이건 그냥 따뜻한 조용함이었어요.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